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미국은 어쨌든 끝장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이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또 이용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는 중국 미중 전쟁을 저는 이거를 그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다시 짓는 하나의 시간으로 귀중한 시간으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중국에 바로 인접해 있는 나라로 중국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없앨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영향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쪽으로는요. 그다음에 뭐냐면 아래쪽으로는 인도부터 해가지고 이 아세안 국가들. 이게 소위 말하는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 중국이 그러니까 너무 강해지는 거를 중국의 영향력이 가는 거를 경계하는 나라들이죠. 그 이들 나라들 같이 협력을 해야지. 제가 이걸 과거 한 10몇 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이거 주장했었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남방, 신북방으로 이렇게 구현된 거였었죠. 아시아 네트워크를 주도해야 된다. 한국이. 그러면서 뭐냐면 산업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미중 전쟁이 이게 저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봐요. 마지막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연장선에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지금 고령화도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너무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겠다면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따 소리들 하고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 좀 할게요. 먼저 윤석열이든 아니면 추경호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400조가 늘었다. 그래서 1천조 원이다. 이런 세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이 사람들. 근데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런 통계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옮겨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나라의 기재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제 통계 수치를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천조 원에 달했다는 게 그 천조 원이라는 수치가 과거에 제가 칼럼이나 그 게시판에 많이 올렸지만은 그걸 일반 사람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들어. 그게 중앙정부 채무는 월별 통계가 있습니다. 월별 통계가요. 중앙정부 채무는 월별 통계가 있어요. 기재부가 발행하는 재정동향이라는 게 월별로 나오는 게 있는데 2022년 4월달에 1001조였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2022년 4월달까지잖아요. 원래 5월 9일까지지만은 하여간 뭐 열흘치는 안 나오니까는 2022년 4월달에 1001조입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1000조 원이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을 출범하기 전에는 그 이전에 한 600조 됐던 것을 갑자기 400조나 그러니까 늘렸다 이거예요. 그 역대 정부에서 한 600조 늘은 거를 단번에 그러니까 400조를 늘렸다 이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러면요. 5년 전인 2017년 4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 한 달 전이죠. 621조였었습니다. 그럼 이 차액이 얼마냐? 차액이 얼마입니까요? 380조 정도 됩니다. 380조 정도예요. 그렇죠? 조금 안 되면 380조 정도예요. 380조를 400조로 뻥튀기 한 거야. 아, 교수님 380조로 400조로 얘기한 게 뭐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20조가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 주다는 걸 해도 13조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돈 없다고 하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반올림하면요 360조만 되더라도 400조로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380조하고 400조는 다른 거죠. 308조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용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거짓말하면 안 돼. 한나라의 대통령과 그리고 언론들이 이렇게 잘못 쓰면은 수치가 틀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야.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이걸 지적을 안 해. 국회의원들조차도 추경호가 그러니까 그 국정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건 최근 거죠. 최근 거. 윤정부 2년 가면서 건전재정 기조가 확립됐다 이거야. 네? 건전재정의 이 사람들 뜻이 난 뭔지 모르겠어.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 이거야. 이게 다 거짓말인들입니다. 다 거짓말들이야. 제가 뉴스공장에서 이제 소개할 자를 미리 소개해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먼저 재정 적자를 봅시다. 윤석열 정부가 22년 5월달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3년 3월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년 11개월, 23개월이 지난 거죠. 재정 적자가 얼마냐면 241조예요. 241조. 예?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0개월 동안에 319조였었습니다. 재정 적자가. 이거는 1년 11개월로 환산하면요 122조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241조니까 정확하게 봅니까? 거의 2배.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적자가 2배로 더 증가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이게 건전재정이야. 이게 무슨 건전재정이냐고. 거짓말이지. 자, 그 다음에 연간 GDP로 봐보자 이거예요. 연간 GDP로. 연간 GDP로 보게 되면은 이게 2017년도부터 쭉 가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 적자가요 2.9%였습니다. 마이너스 2.9%요. 근데 윤석열 정부 2년간 마이너스 4.7%야. 근데 무슨 이게 건전재정이냐고요. 아,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그냥 너무 뻔뻔하게 그냥 거짓말도 그냥 뻔뻔하게 언론들이 그냥 이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 써주니까는 그냥 거짓말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3개월 지났잖아요. 3개월치만 1분기 기준 1분기 2011년도부터 1분기만 쫙 보게 되면요. 지금 올해 1분기에 75조 원이 넘었어요. 재정 적자가 75조 원이. 2월 달에 32조 원이 좀 넘었었습니다. 그 2배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한 40조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3월달 한 달 사이에.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건전재정이야. 도대체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출을 줄였다고요? 지출 줄였다고? 지출을 한번 봐보세요. 문재인 5년 동안에 총 지출액이 2,590조입니다. 윤석열은 23개월 동안 1,238조 썼어요. 지출을 했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23개월을 평균치로 내게 되면요 993조가 안 됩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지출도 245조나 더한 거예요. 재정적자든 뭐든 간에 GDP 대비로 뭐든 간에 다 이게 그하잖아요. 근데 이거 뻔뻔하게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건전재정 기조가 확립됐다고. 거기다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잖아요. 제가 과거에도 얼핏 얘기했는데 GDP 대비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60%가 다다르게 되면 2%로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난 200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인 2019년, 그러니까 20년간이죠. 20년간 쭉 보게 되면요, 재정 적자가 3%를 넘은 적이 딱 한 번뿐이 없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도에 3.6%였었죠. 3.6%요. 그러니까 재정 준칙에서 얘기하는 3% 이내로 쫙 관리가 된 거야. 19년 동안에, 20년 동안에요. 특별한 상황이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빼놓고. 근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는 재정 준칙 도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는 지금 팬데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이너스 3%를 다 넘어섰잖아요. 지난 2년 동안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 GDP 대비 국가 채무가 50%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추경호가 국회에서 당당하게 한 얘기입니다. 국회들 앞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국제사에서 돈 빌리기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네? 50%만 넘어서도. 지금 이미 50% 넘었잖아요, 올해요. 네? 근데 그래서 60%가 되면은 2%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그 재정 준칙의 핵심 내용이에요. 더 줄이겠다 이거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팬데믹 이전에 20년 동안 봐보세요. 2%를 넘었던 때가 딱 3번 있었어요. 아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015년 박근혜 때하고, 2019년 문재인 때하고, 이때만 2%가 넘은 거야. 나머지는 다 2% 이내였었어요. 즉 17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17년 동안에 2000년대에 2% 이내였었어요. 재정 적자가. 그런데도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얘기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도 마이너스 3%든 마이너스 2%든 어떤 기준을 하더라도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게 돼 있어. 지금까지 경험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는 얘네들이 한 게 뭡니까? 지출을 확 줄인 거잖아. 지출을 줄이니까 GDP가 확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세수가 안 거친 거 아닙니까? 더 악화된 거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채무를 막고 싶으면은 우리나라 두 가지 필요 없습니다. GDP 부분이니까 GDP를 성장률을 높이든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쉬워도 높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뭡니까요? 적자 줄려면은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증세라든가 그런데 이 정부는 증세는 관심이 없잖아요. 감세만 하고 지출을 줄이는 거야. 근데 지출 줄이게 되면 분모에 있는 GDP도 같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파탄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봐보세요. 이 국가채무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정부는 원금은 차환할 수가 있어. 이자 상환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사실은요. 지난 2008년도 이후에 너무 이게 칸이 이게 더 소급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할까봐 2008년도부터만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작년까지. GDP 대비 그러니까 국가채무에 대해서 정부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2021년까지는 1%도 안 됐었어요. 대개가 1%도 안 됐었어요. 성장률이 우리가 1% 이상은 되잖아요. 예?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 이때 뭡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한 3%대로 팍 뛴 거예요. 3%대로. 예? 지난 2년간의 이자 부담이 GDP 대비 이자 부담이. 예? 그러니까 이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는데 아니 3% 뛴 게 아니라 이자가 1.4, 1.6%로 뛴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경상 성장률이 3.9%, 3.45%니까 충분히 감당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자 부담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국가 채무 수준인 거예요. 이자 부담은. 자, 그럼 그 다음에 국가 채무할 때 또 하나 고려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 얘기할 때 제가 가끔 얘기하듯이 예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있어요. 예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일본은 그게 외환보유액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달러 동원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월달 기준으로 4,133억 달러입니다. 예국인이 보유하는 국채가 환율 1372원을 적용할 때 1621억 달러예요. 우리는 일본보다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우리는 저는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 우리는 GDP 대비 한 25% 안팎뿐이 안 돼요. 뭐든 많이 늘린 거야. 외환위기 이후에. 근데 이거 가지고는요. 대외적인 화폐 주권을 확보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통화가치가 가장 취약함을 보여주잖아요. 왜 그러냐?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쉽게 그러니까는 이 장난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대만이나 싱가포르, 스위스 같은 경우 보면 한 70% 정도 이상을 되게 유지해 왔었어요. 최근에 좀 이제 이게 좀 떨어졌지만은 대외 운용하면서 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외환보유액만 충분하면요. 국가채무는 이자 부담만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외환보유액의 원천은 뭡니까? 경상수지 흑자죠. 경상수지 흑자요. 맨 위에 줄이 한국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환율과 관련된 환율 보고서를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의회에다 보고하면서 발표하잖아요. 한국은 대개 우리가 경상수지가 윤석열 정권 이전까지 보게 되면 한 4% 안팎이었었어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근데 타이완이나 싱가포르나 스위스 봐보세요. 타이완, 싱가포르는 10% 되잖아요. 15% 안팎이잖아요. 싱가포르는 특히 뭐냐면 거의 20%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경상수지 흑자가요. 스위스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높은 편이야. 근데도 미국에서 아무 말 안 합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외환시장 개입을 그러니까 2% 이내 넘지 말라고 미국이 또 요구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걸 착실하게 지키는 나라예요. 플러스 2% 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한 번도요. 근데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스위스는요. 툭하면 위반을 해. 외환시장 개입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들은 환율 조정이 아니다. 환율에 개입한 게 아니라 통화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과거에 설명했잖아요. 과거에도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대외적인 화폐 주권을 실행하고 있는 거야. 그 결과가 높은 경상수지 흑자인 거예요. 높은 경상수지 흑자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 대외적인 화폐 주권에서도 완전히 식민지적인 사고가 지배한다니까요. 전문가들이 외환시장 개입하면 안 된다고. 미국이 저거 한다고. 타이완이나 싱가포르는 저렇게 맨날 넘어도 스위스 넘어도 별로 안 하거든요. 미국에서. 심지어 베트남도 그러고 앉아있거든요. 우리가 베트남이나 타이완이나 싱가포르도 못한 나라입니까? 심지어 스위스보다도?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대주의 알아서 기는 거야. 알아서 기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한국의 경상수지는 더군다나 뭐냐면은 이 최근에 보게 되면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경상수지 흑자가 본원소득수지, 특히 투자소득수지입니다. 미국이라니까는 소위 서학개미처럼 이렇게 한 결과로. 그리고 굉장히 낮잖아요. 한 3% 안팎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외환부의 비중이 낮은 거예요. 밀려가지고 한 25%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옆에 나라인 대만 봐보세요. 대만은 보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0%를 넘어가지고 12% 안팎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원소득 수지를 빼고선도 많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본원소득 수지를 빼면 뭡니까? 그게 이제 무역수지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환율의 경쟁력을 확보한 거고, 환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요, 얘네들은요. 이게 대외적으로 화폐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의 모습이죠. 대만이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야. 네? 이 외환위기 당했을 무렵에 우리보다 높은 30%인데도 불구하고 말이게 불안정한 모습 보이니까 확 늘려가지고 80%까지 이렇게 늘렸잖아요. 외환 보유액이 많은 나라하고 적은 나라하고 투기 세력들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없는 나라죠. 싱가포르 봐보세요. 싱가포르는 뭐냐면요. 경상수지가 본원수지보다 확 증가한다는 얘기 뭡니까?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는요. 무역수지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봐보세요. 경상수지가 얘네들 어떻습니까? 30%까지만 이렇게 가고 앉았죠. 30%, 30%까지요.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외환시장 개입을 얘네들은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미국에서 뭐라 안 해. 예? 싱가포르의 외환보유액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한 70% 이상까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국가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 추경화 툭 하면 50%만 넘어도 그러니까 국제사에서 돈 안 빌려준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S&P 기준입니다. 신용등급 지수는요. S&P 기준. 점수로 환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B 플러스까지 떨어졌어요. 투기 등급까지 떨어졌죠. 35점이죠. 이게. 완전히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었죠. 그때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중의 GDP 대비 10%대 초였었어요. 굉장히 낮았잖아요. 10%대 초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채무하고 외환위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국가채무가 한 5배 증가했어요. 그동안 꽤 증가했어. 근데 국가신용등급 어떻게 됐습니까? 한 7단계 올라갔잖아. 국가채무는 계속 올라가는데 국가신용등급도 같이 올라갔어. 국가채무하고요. 국가신용등급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국가신용등급을 이렇게 매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외환보유액이지. 외환보유액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AA-인 반면에 싱가포르는 보게 되면요.
AAA예요. 최고 등급이죠. 100점. 국가 채무 근데 69%에서 지금 현재 168%까지 증가했어. 근데 국가 채무 등급 신용 등급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잖아. 왜 그렇습니까요? 외환보유액이 많아서는 거야. 외환보유액이 많아서요. 네? 아니 돈 빌려준 사람이 돈 어떤 사람한테 빌려줍니까?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죠. 네? 내 돈을 잘 회수할 수 있는 거에 따라 빌려주지. 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외환보유액이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경상수식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보다도 타이완이나 싱가포르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근데 경상수식자가 너무 많아서 안 좋다 이따 소리를 하고 있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요 국가 채무 부담을 국가 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요. 돈을 쓸 일은 많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석가하여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인 빈곤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회소득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사회소득세는 뭐예요? 네? 말 그대로 사회소득을 나눠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누릴 소득에 대한 기본 권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회소득세를 도입하자 이거예요. 지금 소득세율에 연계해가지고. 네? 그러면 한 84%는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네? 자기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돈이 많으니까요. 그럼 이건 걷어가지고 바로 그냥 나눠주는 거니까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는 국가 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지요. 거기다가 이걸 주게 되면은요. 제가 이거 얼마까지 줄 수 있다 했습니까?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도 계산해 볼 때 얼마가 가능하 됐었어요? 개인소득세나 법인들에 대해서 해가지고 200만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개인 토지 보유, 법인 토지 보유에 대해서도 한 200만원 해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400만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4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근데 사회금융을 가지고 한 또 140만원 정도 이자 경감을 해줄 수 있다 했잖아요. 한 1000만원 정도에 대해서요. 근데 이 금액은요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요 이것도 증가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예? 똑같은 세율 속에서 소득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더 많이 세금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로도 최대한 그러니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2021년 소득 기준으로도 540만원 정도까지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아주 쉽게. 84%에서 91% 국민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국가 채무에도 부담을 하나도 안 늘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걸 도입하는 대신에 이걸 도입하게 되면요. 기초연금들 같은 경우 우리 노인빈곤이 심각해가지고 기초연금을 매년 그래도 물가 상승만큼 조금 올리잖아요. 이거 안 올려도 돼. 지금 우리가 지금 뭐 40만원까지 인상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40만원이 얼마입니까? 480만원이지 1년에요. 1년에 48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540만원까지 이거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입이 생기면은 그거 증액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재정부담 줄어들잖아. 거기다가 이거 하게 되면요 최저임금 인상률 많이 안 올려도 돼. 사회소득이 생겼으니까 시장임금 많이 안 올려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거기다가 이거를 가지고 지역화폐로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역경제 많이 살아나잖아요. 예? 제가 이걸 계산해봤어. 2020년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인들에게 사회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들에게도 사회소득세를 부과한 거. 토지자산에 대해서는 효과는 뺐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되느냐. 세전수익 기준으로 현재 하위 50%가 소득을 차지하는 비중이 16%뿐이 안 됩니다. 16%뿐이 안 돼. 그런데 이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에 17.3%까지 개선, 지금 현재가 이런 건데, 개인 사회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이게 20%까지 넘게 증가해요. 비중이. 법인 사회소득까지 도입하게 되면 21% 넘게 됩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지금 실제 시장소득보다도 한 5% 이상 그러니까는 끌어올려 주잖아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큽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별로 실물 경기에
부양에 도움이 안 돼요. 왜?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화폐 유통 속도가 우리는 100을 풀면은요 한 57만 실물 경기로 한다고. 돈이 안 돌아요. 여러분 주머니 돈 안 오잖아. 근데 이걸 지역화폐로 이걸 만약에 결합시키면 돈이 돌 수밖에 없잖아. 지역화폐는 쓰니까요. 예? 경제도 활성화시키죠. 그렇죠? 자,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소득, 사회금융 도입이 바로 사회혁신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주는 거잖아. 예? 그래서 뭐냐면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어떤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게 민주주의 강화되고 민주주의 강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싸움질하면서 어느 한쪽에 줄 서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국민이 똘똘똘 뭉쳤는데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잖아. 서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을 텐데 그렇죠? 이런 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산업 생태계를 지금 우리는 이거를 뭡니까요? 산업 생태계 사고 속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많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전제로 아까 했듯이 교육 혁신도 대전제다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태계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부족하고 예? 굉장히 의식의 식민지성이 심각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게 과제인데 이거를 사실 그 차기 민주당 정권이 직면한 과제인데 이걸 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안 바뀐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암울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 혁신들, 국민들에 대해서 소득과 금융에 대한 기본 권리를 찾아주고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혁명적인 혁신이 이거를 추진 안 하면요 대한민국은 생존이 그러니까는 불확실이라는 나라야. 생존 자체가. 특히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 세대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 정권이 국정 운영하려면은 이러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랜드 디자인을요. 이걸 못하게 되면요. 또 정권 뺏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뭐랬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60세 이상 인구가 27%나 됩니다. 올해. 좀 이제 30% 돼요. 일본이 30% 넘어가면서 자민당 장기 집권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아마 나이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보수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20대는 지금 희망을 찾고 있잖아요. 룸펜 프로레스처럼 그냥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는데 이 상황은 사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지구상에서도 거의 동네북 취급받고 앉았잖아요. 글로벌 호구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이요. 예? 글로벌 호구가 돼 있잖아요. 국민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요. 예? 그렇죠? 대한민국은 진짜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지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요. 네?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지금 새로운 집을 지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요. 상황이요. 다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여기에 대한 디자인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돼.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네? 대부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군다나 내 자녀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참아주고 지지해주거든요. 그렇죠? 이걸 해내야 되는 거야. 차기 민주당 정권은요. 이거 못하면요. 달라지지 않고 다시 또 정권 뺏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갈수록 친일 구구 정권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죠. 뭐. 자,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담대한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호소. 진짜 이거 안 하면은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지만은
먼저 뭐냐면 민주주의 강국으로 일단 어쨌든 간에 전환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힘을 그러니까는 찾아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회소득과 사회금융 강화예요.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줘. 이거 말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늘 그러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회소득과 사회금융하고, 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교육도 바꿔야죠.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이러한 담대한 도전이 민주당 정권에서 저는 있어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민주주의하고 저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주의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가 틀리다 이거죠.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벌써 그래도 2시간이 딱 지났네요. 2시간 지났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이 문제를 전달을 했습니다. 시간은 짧아가지고 다 못 전달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나라 다 허물을 테니까 그거를 가서 쫓아다니면서 욕해봤자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저 사람들 너무너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거짓말을. 예? 좀 제가 지금 얘기한 수치들을 반박도 좀 한번 해봐. 좀. 예? 이 최상목이든 추경호든 간에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거짓말을.